그날 밤 어둠이 내린 마을을 떠나지 않겠다고 결심한 나는 내내 불안한 기분을 감추지 못했다. 마을을 떠날 준비를 마친 소일도 발걸음은 계속해서 무겁고 곰길은 차갑기만 했다. 집으로 돌아가던 길, 나를 따라오는 발소리. 처음엔 그것이 바람을 위한 소리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이내 그런 생각을 떨쳐내기 위해 급히 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발소리는 계속해서 따라왔다. 점점 가까워지면서 그 소리가 점차 커지는 것이 느껴졌다. 내 등 뒤에서 점점 크게 울리는 발소리. 나는 급하게 길을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고요하고 어두운 길에 아무런 생명도 없는 듯한 점적이 감돋았다. 내 숨자는 계속해서 끼었고 내 손은 차가운 땀에 젖어 있었다. 무언가 나를 쫓고 있다는 느낌이 뚜렷해졌다. 그때 내 발걸음은 다시 멈춰섰다. 갑자기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사람의 형태를 한 그림자야. 그 그림자는 나를 향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처음에는 불확실했지만 점점 더 그 그림자의 윤곽이 선명해졌다. 그것은 사는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렇지 않은 무엇인가 같기도 했다. 내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상상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점점 나를 향해 다가왔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바로 몇 년 전 이 마을에서 사라졌던 한 남자의 이야기였다. 그 남자는 실종된 지 몇 년이 되었고 그의 실종과 관련된 여러 미스터리한 사건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사건의 중심에는 항상 이 마을의 어두운 과거가 있었다. 나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그 그림자가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전에 들었던 그 남자의 영혼이었다. 그림자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내게 다가왔다. 그리고 나의 앞에 섰을 때 나는 그 그림자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 그 얼굴은 내 기억 속에서 떠오르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것은 분명히 그 실종된 남자, 바로 그의 얼굴이었다. 그가 눈을 감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그의 입술이 움직이는 것을 봤다. 왜 나를 떠났지?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고통에 찬 듯 들렸다. 그의 목소리는 내 안에 깊이 파고들었다. 그가 나를 찾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두려움에 떨며 대답할 수 없었다. 그의 눈이 천천히 열렸다. 눈동자는 그저 까맣고 눈빛은 냉담했다. 그는 내 앞에 서서 나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말했다. 넌 나를 잊었구나. 그의 목소리가 내 머릿속을 울리며 번졌다. 내가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가 나를 원망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때 내 몸은 움직일 수 없었다. 마치 내 영혼까지 그에게 얽혀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그의 영혼과 함께 이 마을에 갇혀 있는 것 같다. 그가 내게 손을 내밀었다. 그것은 차가운 손, 죽은 자의 손이었다. 나는 그 손을 마주할 수 없었다. 그의 손을 잡는 순간 나는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왔다. 내 발끝은 차가운 바닥에 고정된 채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다. 그 순간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나는 그에게 도망칠 수도 없었고 그의 손을 잡을 수도 없었다. 그림자는 점점 더 가까워지며 나를 압박했다. 내 마음속에선 그 무엇도 해결할 수 없는 공포가 터져갔다. 이 모든 것이 현실인지 아니면 꿈인지 알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점점 더 왜곡되어 봤고 그의 목소리는 내 귀에서 더 크게 울려 퍼졌다. 너는 내게서 도망칠 수 없어.
이 마을은 나의 것이다. 그 순간 내 주변의 모든 것이 멈추었다. 바람도, 새소리도, 심지어 내 숨소리까지. 나는 모든 것이 멈춘 듯한 그 순간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머릿속에 떠오른 또 다른 생각. 이 마을의 모든 비밀은 결코 풀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떠나려고 해도 나는 이미 이 마을에 갇혀버린 것이다. 나는 그의 손을 잡게 될 것이고 결국 그의 저주에 걸려 이 마을에 영원히 목이게 될 것이다. 나는 그 그림자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진짜였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나는 그 그림자와 함께 이 마을의 깊은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아무도 나를 찾지 못했다. 아무도 이 마을에서 발생한 끔찍한 사건들을 풀지 못했다. 내가 사라진 그날, 그 그림자는 다시 나를 잡아 이 마을의 어둠 속으로 끌어들였고 나는 그곳에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미스터리와 공포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시작된다. 처음엔 평범한 예상처럼 보였던 일들이 점차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주인공들은 그들의 안전과 정신적 안정이 위협받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이야기의 배경은 한적한 바닷가 근처의 툴빌나도, 이곳은 한번 예약하면 흔히 찾을 수 없는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되었다. 부부는 꿈꾸던 완벽한 휴양지를 찾은 것처럼 느껴지며 이곳에서의 여행이 그들에게 평화로운 시간을 선사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는 오래가지 않았다. 남편은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이번 여행에서는 낚시를 즐기며 아내와 함께 바다의 평화로움을 만끽하고 싶어 했다. 그들은 풀빌라의 깃들로 이어지는 작은 해변에서 낚시를 시작했다. 바람이 적당히 불고 파도가 부드럽게 밀려오는 가운데 남편은 평화로운 분위기에 흠뻑 빠져 있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낚싯줄이 갑자기 끊어졌고 그 일은 곧 기정상적인 상황으로 이어졌다. 남편은 낚싯배의 줄이 끊어진 것을 확인하고 놀라움과 동시에 불안감을 느꼈다. 그 돌길한 예감은 그의 몸속에서 점점 커져만 갔다. 이상하다. 남편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는 다시 낚시를 계속하려 했지만 그때 아내의 얼굴이 점차 일그러지며 혼란스러워졌다. 아내는 주변의 변화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남편은 직감적으로 무엇인가가 잘못되었음을 느꼈다. 갑자기 그의 시선은 그들의 바로 옆에 서 있는 한 여자로 향했다. 여자는 하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이상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란 남편은 아내에게 반항하려고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목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이상하게 왜곡되었다. 저 여자가 누구야? 남편은 무의식적으로 손을 쳐서 아내에게 손짓을 하며 그 여자가 위험하다는 정보를 보내려고 했지만 아내는 여전히 그 여자를 보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는 급하게 아내에게 가까이 다가가려고 했지만 그 순간 아내는 눈을 크게 뜨며 낯선 여자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그 여자가 무언가 음험한 의도를 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다. 여자는 마치 자신이 아내를 밀어 바다로 떨어뜨릴 준비를 하고 있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남편은 공포에 질린 채 그 여자를 향해 손짓을 하며 아내에게 도망치라고 외치려고 했지만 그 목소리는 여전히 들리지 않았다. 아내는 여전히 그의 경고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그 여자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남편은 갑자기 아내의 옆에서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바로 그가 아내를 따라가던 길 안의 갯바위에서 붉은 피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 자국은 마치 사람의 목숨이 이곳에서 끊어진 것을 암시하는 듯한 불길한 흔적이었다. 남편은 충격에 빠지며 그 자국을 살펴보았고 그제야 풀빌라의 수수께끼가 풀리기 시작했다. 풀빌라가 왜 그렇게 저렴하게 예약되었는지, 왜 그곳에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는지, 그리고 그 여자는
분명 그곳에서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정신을 차리고 곧장 갯바위를 넘어선 터널 같은 길을 달리기 시작했다. 그는 멀리 떨어져 있던 임시 계단을 필사적으로 뛰어 올라가면서 아내가 있는 2층 수영장으로 향했다. 가슴이 터질 듯한 속도로 뛰면서도 그의 머릿속은 온통 불만스러웠다. 그가 수영장에 도달했을 때 아내는 이미 테라스 밖으로 몸을 내밀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곧 떨어질 것만 같은 위험한 상황이었다. 남편은 그녀의 몸을 붙잡고 제발 떨어지지 마 라고 외쳤다. 그러나 아내는 그의 말을 무시하며 창백한 얼굴로 그를 밀쳐냈다. 그녀의 표정은 마치 인간이 아닌 다른 무언가나 되어버린 것처럼 기괴하게 변해 있었다. 그 순간 아내는 무섭게 웃으며 말했다. 너도 같이 떨어뜨려질까? 남편은 미친 듯이 아내의 손을 붙잡고 풀빌라를 빠져나와 주차장으로 달려갔다. 그들은 짐도 다 버린 채 차에 탑승했다. 차를 멀리 떠나면서 아내는 여전히 몸에 식은땀을 흘리며 정신을 차리고 있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후 그 두불은 결국 그곳에서 발생한 추락 사고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들이 묵었던 풀빌라 끝의 테라스에서 한 젊은 여자가 바다를 바라보다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이었다. 이제 그 풀빌라는 여전히 이야기 가능하며 그곳에 남아있는 불길한 기운은 그 누구도 감지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새로운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공포와 미스터리의 결합으로 그곳에서 일어난 추락 사고를 중심으로 점차적으로 밝혀지는 초자연적인 사건들로 이어진다.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이 점차적으로 드러날수록 그 풀빌라의 존재가 단순한 관광지 이사님을 알게 된다. 그것은 바로 살아있는 존재가 아닌 죽은 자들이 그곳에서 떠도는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부부는 계획했던 대로 캠핑을 가기 위해 차를 몰고 목적지로 향했다. 그러나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큰 문제가 생겼다. 캠핑장 입구에서 그들이 가려던 캠핑장의 바로 앞에 거대한 나무가 쓰러져 있었기 때문이다. 나무가 도로를 가로막고 있어 부부는 어쩔 수 없이 차를 돌려야만 했다. 그들은 인들의 다른 장소로 차를 몰았다. 어두운 숲속을 지나며 그들은 조금씩 불안함을 느꼈다. 하지만 목적지로 향하는 길에 그들이 도달한 장소는 예상보다 훨씬 매력적인 곳이었다. 사막이 숲으로 둘러싸여 있고 캠핑을 하기에도 아주 좋은 장소였다. 넓고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부부는 처음에는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자리를 잡았다. 불편한 노지의 느낌보다는 훨씬 편안해 보였다. 그러나 다른 캠코들은 보이지 않았다. 오직 부부와 그들의 반려견인 초코만이 고요한 숲속에서 조용히 캠핑을 시작했다. 하지만 초코는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 초코는 캠핑카를 보고 사나운 짖음을 계속했다. 민혁은 초코가 지나치게 짖는 것이 이상해 밖으로 나나 초코를 달래려 했다. 지연은 안에서 민혁에게 말했다. 가서 데리고 들어와. 혼자 못 있잖아. 아, 쟤는 왜 저러냐. 민혁은 투덜거리며 캠핑카 밖으로 나갔다. 초코는 점점 더 사나워지며 짖고 있었고 민혁은 초코를 달래려 애썼다. 초코가 짖는 이유를 찾으려는 민혁의 시도는 점점 더 어두운 숲속으로 그를 이끌었다. 그가 길을 돌아보았을 때 캠핑카 안에서 불이 터져 있는 것이 보였다. 그 순간 민혁은 자신이 느끼지 못한 어떤 불길한 느낌을 받았다. 그는 순간적으로 캠핑카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때 민혁은 점차 사람의 형태를 갖춘 검은 형체들이 천물에 기쳐 보이고 있음을 느꼈다. 이 형체들은 천물의 얼굴을 바싹 붙인 채로 민혁과 초코를 응시하고 있었다. 지연아, 나와야 돼. 빨리 나와. 민혁은 소리쳤다. 하지만 지연은 여전히 캠핑카 안에 있었다. 민혁은 계속해서 창문을 통해 밖을 쳐다보며 형체들을 확인하려 했지만
그 형체들은 점점 더 그들을 향해 다가왔다. 찬물에 바싹 붙어 있던 형체는 점점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갔다. 그리고 그 순간 찬물을 통해 붉은 키가 튀어나왔다. 키는 찬물을 따라 흘러내리며 바다리에 떨어졌다. 민혁은 이 모든 것이 현실인지 아니면 꿈인지를 구별할 수 없었다. 지연, 안 돼. 이게 무슨 일이야? 민혁은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킨킨타로 달려왔다. 그러나 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드라 문을 열려 했지만 문은 안에서나 밖에서나 열리지 않았다. 초콜은 여전히 산악기 짚고 있었다. 민혁은 혼란스러웠다. 그리고 그때 킨킨타 안에 있던 검은 형체들이 점점 더 지연을 향해 다가왔다. 지연, 나와야 할게. 빨리 나와. 민혁은 다시 한번 소리쳤다. 그러나 지연은 그들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 그녀는 그대로 앉아 있었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다. 지연, 빨리 나와. 민혁은 필사적으로 킨킨타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다. 검은 형체들 중 가장 큰 형체가 운전석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 형체는 운전석에 앉았다. 시동이 걸리지 않는 킨킨타의 바퀴는 스르르 굴러가기 시작했다. 민혁은 그 장면을 믿을 수 없었다. 킨킨타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러나 그들을 멈추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지연에게 소리쳤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듣지 못한 듯 보였다. 그들은 점점 더 큰 형체들의 움직임에 휘말리게 되었고 킨킨타는 어느새 수족을 향해 미끄러져갔다. 다음 이야기는 찰묵지 저수지에서의 낚시를 즐기던 아버지의 불길한 경험에 관한 것이다. 아버지는 8년 전 충남 예산으로 장례식장을 다녀오는 길에 우연히 찰묵지 저수지를 지나게 되었다. 평소 낚시를 즐기던 그는 차 트렁크에 항상 낚시 장비를 실어놓고 다녔다. 그날도 예외는 아니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장례식이 끝난 후 졸음이 밀려와 그만 길을 잃고 찰묵지 저수지로 들어가게 되었다. 저수지의 한적한 곳에 자리를 잡고 앉은 그는 낚시대를 던지고 밤을 기다렸다. 그는 휘를 지고 어둠이 내려앉을 무렵 찌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저수지는 깊은 어둠 속에 잠기고 고요한 점적 속에서 풀벌레 소리만이 들려왔다. 그때 그의 낚싯대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점막 속에서 찌가 갑자기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며 그는 급히 낚싯대를 들어 올렸다. 무엇인가 큰 고기가 걸린 듯 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낚시질에 걸린 것은 묵직한 것이 아니라 빨간 장어였다. 이 장어는 그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린 것이었다. 그는 랜턴을 비추어 장어를 열심히 바라보았다. 작은 사이즈의 빨간 장어였다. 그는 실망감에 빠지며 장어를 풀어주었고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아내의 영상 통화였다. 아내는 웃으며 물었다. 이제 출발할 거야? 빨리 안 오고 뭐해? 아버지는 장어를 놓고 전화를 받았다. 고기는 하나도 못 잡고 빨간 장어만 하나 건졌어. 무슨 일이야? 아내가 말했다. 그런데 아내는 영상 속에서 아버지의 등을 바라보며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뒤에 있는 여자애 빨간 자만을 신고 있어. 뒤에. 아버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그의 등 뒤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웃으며 아내에게 말했다. 얘는 무슨 애야? 아까부터 나 잡고 낚시했는데. 하지만 아내는 여전히 그가 바라보고 있는 등을 바라보고 있었다. 당신 뒤에 있어 빨간 장화. 여자애다. 아버지는 깜짝 놀라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았지만 여전히 아무도 없었다. 그는 아내의 말을 무시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러나 그때
그의 주변에서 서늘한 지문이 느껴졌다. 어둠 속에서 그는 점점 더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날도 그는 평소처럼 살목지 저수지로 향했다. 낚시가 취미였던 그는 매번 이곳에서 하루를 보냈고 그날 역시 그랬다. 아내는 몇 번이고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전혀 받지 않았다. 지금은 그저 고요한 물 위에 떠있는 물고기와의 싸움에 집중할 때였다. 잠시 후 물고기가 한 마리 걸려 올라왔다. 그는 낚싯대에 올린 물고기를 살짝 흔들며 다시 물속에 던졌다. 물결이 출면이더니 무언가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때부터 서만은 그가 예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수면 위에 떠있는 것은 물고기가 아니었다. 빨간 자마 한 짝이 떠 있었다. 그는 처음에 그저 모래 떠있는 쓰레기일 뿐이라 생각했으나 곧 그것이 다름 아닌 아내가 지난번에 잃어버린 자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내가 입고 있던 빨간 자마였다. 그는 그 자마를 조심스럽게 낚싯대 끝으로 끌어당기며 물속에서 손을 뻗어 그것을 건져 올리려 했다. 그러나 자마는 조금씩 아주 천천히 물속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것이 의도적인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물살에 떠내려가는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자마가 물속으로 완전히 잠겨버리기 전에 그는 그것을 잡으려 애썼다. 손끝이 간신히 자마의 끝자락을 잡았을 때 그 물속에서 무엇인가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물속을 들여다보며 깜짝 놀랐다. 그곳에는 긴 검은 머리가 물결에 휘말려 떠오르고 있었다. 우sul고 달아가려고 했지만 그때 갑자기 무언가가 그의 발목을 잡았다. 한순간에 물속으로 끌려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순간적으로 고통스러울 찬하의 감각에 휩쓸려 물속으로 깊이 빠져들었다. 물이 그의 무릎을 넘어 허벅지까지 차오르고 점점 더 깊숙이 들어가자 물속에서 무엇인가가 그를 도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물속에서 정신을 차려보려고 했지만 너무 깊은 물속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었다. 발목까지 빠져있던 그가 물속에서 겨우겨우 손을 뻗어 자마를 잡으려 했을 때 물속에서 머리카락이 그를 휘감았다. 물속에서 떠오른 그 소름 끼치는 장면은 한순간도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때 물속에서 급격히 어떤 형체가 나타났다. 긴 머리를 뒤로 젖히며 떠오른 그곳은 검은 원피스를 입고 한쪽 발에만 빨간 자마를 신은 한 여자아이였다. 그녀는 물속에서 골리 웃고 있었고 그 웃음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마치 물속에서 떠오르는 것처럼.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와 얼굴을 들어 올리며 차갑고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었다. 조금만 더 왔으면 함께 놀 수 있었는데. 그 아이는 그렇게 말했다. 그의 몸은 이제 점점 더 가벼워지며 물속에 잠길 것만 같았다. 그 순간 그는 필사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온몸이 물에 잠긴 채로 그녀는 그를 향해 한 발 한 발 다가오고 있었다. 그의 정신은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고 너무 끔찍한 일이었다. 그는 결국 물속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쳤고 물속에서 몸을 일으켜 바깥으로 저수지 밖으로 나왔다. 그가 저수지에서 벗어나자 몸은 이미 물로 젖어 있었다. 그는 차를 향해 달려가며 그 뒤에서 느껴지는 이상한 분위기에 불안감을 느꼈다. 차에 올라가 시동을 걸자 헤드라이트가 켜지고 어두운 저수지를 비추었다. 그때 그는 멈칫했다. 차에서 내린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수지에서 떠나온 빨간 자마를 신은 그 여자아이가 차의 앞 유리창을 통해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물속에서 걸어 나왔다. 그의 마음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차를 수지시키고 시속 100km를 넘겨 달리기 시작했지만 그가 미끼는 공포는 차 속에서조차 사라지지 않았다. 길은 텅 비어 있었고 차는 곧이어 도로로 나왔다.
그가 숨을 고르려 할 때 다시 한 번 아내로부터 전화가 왔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으며 그래, 지금 가고 있어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있는 사람은 아내가 아닌 그 빨간 장화를 신은 여자아이였다. 그 아이는 기자석에 앉아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으며 모를 흘리며 웃고 있었다. 그는 그 자리에 멈춰서며 문을 열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어두운 도로 위를 필사적으로 달리면서 그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만이 들었다. 그때 불어 숨겨온 데서 다시 그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그의 눈앞에 서서히 나타나는 그 여자아이. 그녀는 빨간 장화를 한쪽 발에만 신은 채 그를 따라 웃으며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미친 듯이 도로를 달리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멀리서도 계속 쫓아왔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웃음소리는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졌다. 그는 그 여자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숨을 헐떡이며 달려갔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그를 막을 수 없었다. 마침내 그는 택시를 타고 집까지 돌아갔지만 그날 밤의 공포는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아내는 그가 겪은 이야기를 듣고 집 근처의 무단에게 가게 되었다. 무단은 그들에게 살목지 저수지로 다시 가자고 했다. 무단은 저수지 앞에서 잔을 태우며 염원을 달래는 의식을 올렸다. 그때 물속에서 빨간 자마가 떠오르며 저수지의 중심으로 서서히 흘러갔다. 그녀의 염원은 이제 편안해졌다고 말하며 무단은 다시는 그곳에 가지 말라고 경고했다. 2021년 10월 드론을 앞둔 부부는 코로나19의 여파로 해외여행을 포기하고 대신 한적한 섬으로 신혼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고속도로를 타고 섬으로 향했고 대기차를 실을 때도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으며 마치 그들만을 위한 여행처럼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됐다. 그들이 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다. 섬은 조용하고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했다. 와, 정말 멋지지 않니? 남편은 감탄하며 아내에게 말했다. 응, 너무 좋아. 마치 우리 둘만의 세상이 온 것 같다.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섬은 평일이라 사람이 거의 없었고 그들은 도심에서 벗어나 온전히 서로만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라 기대했다. 그들은 차를 몰고 섬을 둘러봤고 마침내 자신들이 원했던 그런 완벽한 장소를 발견했다. 그곳은 아무런 관리가 없는 곳으로 울창한 나무들이 그늘을 만들어 주었고 눈앞에는 넓은 바다와 갯벌이 펼쳐져 있었다. 부부는 행복한 표정을 지으며 그곳에 차를 세우고 캠핑 준비를 시작했다. 남편은 빠르게 매트를 깔고 캠핑 테이블과 의자를 세팅했다. 여보, 이제 준비 다 됐다. 그는 기분 좋게 말했다. 아내는 남편의 뒤에서 고기를 굽기 위한 도구들을 준비하며 생각에 잠겼다. 이곳이 정말 좋은 선택이었단 생각이 들었다. 그 선택이 악몽이 될 거라는 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그들은 행복할 시간을 즐기고 있었다. 해가 지고 섬은 점점 더 어두워졌다. 부부는 캠핑 의자에 앉아 맥주를 마시며 갯벌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 아내가 기지개를 켜며 주위를 둘러봤고 마치 어떤 것을 발견한 듯 남편의 어깨를 흔들었다. 저 텐트 언제부터 있었던 거지? 아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남편은 고개를 돌려 텐트를 바라보았다. 그 텐트는 그들이 도착했을 때는 분명히 없었던 것이었다. 이상한 점은 텐트 주변에 아무런 자동차나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부부는 낮에 도착했을 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음을 확신했다. 혹시 다른 사람들 왔나? 남편은 말하며 호기심에 텐트 쪽으로 다가가려 했다. 아니야, 그냥 여기서 쉬자.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말렸다. 하지만 남편은 이미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고 아내를 뒤로 한 채 그쪽으로 걸어갔다. 어두운 밤, 그들은 아무 소리도 없이 텐트에 가까워졌다.
텐트 주변은 매우 조용했고 그곳은 마치 아무도 살지 않는 장소처럼 고요했다. 남편은 텐트 앞에 다다랐을 때 텐트 안에서 누군가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갑자기 한 발짝 떨어진 곳에서 여성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그 모습은 너무 갑작스러워서 남편은 놀라서 몸을 뭉치렸다. 아내는 그 모습을 보지 못했지만 남편은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텐트 안에서 나온 사람은 아무리 봐도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얼굴을 완전히 감춘 채로 머리를 낮추고 있었다. 얼굴이 거의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느낌을 줬다. 남편은 자신의 의심을 확인하려는 듯 그 여자의 앞에 달아났다. 여기서 뭐 하세요?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자는 고개를 천천히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 눈동자 속에서는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고 그 표정은 죽은 듯한 침묵을 깨지 않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남편을 응시했다. 그 순간 주변의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다. 남편은 갑자기 차가운 향기를 느끼며 그녀의 눈빛에 압도당했다. 얼굴은 미라처럼 청백하고 몸은 마치 죽어 있는 것처럼 굳어 있었다. 여기서 뭐 하세요? 남편은 다시 한번 물었지만 여자는 여전히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차가운 기운은 점점 더 강해졌고 남편은 몸을 뭉치리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때 아내가 그에게 다가왔다. 뭐야? 그 여자는? 아내는 그를 붙잡으며 물었다. 저 여자. 아니야. 우리가 여기서 기다리는 게 더 나을 거야. 남편은 두려움을 느끼며 아내에게 말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텐트를 떠나려 했지만 여자는 그들을 쫓기 시작했다. 여자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그들에게 손짓을 했다. 그 손질은 마치 그들이 따라와야 한다는 듯한 단죄적인 느낌을 주었다. 저기, 저 여자는 대체 누구야?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여자의 눈빛은 너무도 차갑고 그들의 길을 따르는 듯한 기운이 점점 더 단해졌다. 결국 그들은 갯벌로 들어갔다. 여자는 그들을 향해 손짓을 계속하며 마치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우리는 도망쳐야 해. 남편은 아내를 붙잡고 갯벌 속에서 빠져나가려고 애썼다. 하지만 그때 남편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다. 갯벌 속이 깊이 빠져들고 있었고 여자는 그를 향해 받아오고 있었다. 그의 몸은 점점 더 갯벌 속에 빠져들었고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그 여자는 마치 그를 잡고 있듯이 더욱 강하게 그의 어깨를 누르고 있었다. 조금만 기다려. 이제 물이 다시 차오를 거니까. 노파는 딸딸거리며 웃었다. 남편은 몸부림을 치며 갯벌에서 빠져나오려고 했지만 몸은 점점 더 깊숙이 빠져들었다. 그때 멀리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려왔다. 반한 불빛이 그를 비추었고 그 순간 남편은 마지막 힘을 다해 갯벌에서 빠져나왔다. 하지만 노파는 계속해서 웃으며 그를 따라왔다. 그녀는 마치 그가 갯벌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의 목덜미를 잡고 더 깊이 누르기 시작했다. 남편은 숨이 가빠졌고 마치 그의 생명이 끊어질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는 모든 것을 내던지고 그 노파에게서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만 가득했다. 여름,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던 2003년 7월 어느 날, 임수와 그의 친구들은 강원도 속초로 떠나는 여름 휴가를 맞이했다. 그들은 바다를 보고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떠났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탄하며 도착한 곳은 그들이 꿈꾸던 바로 그곳이었다. 속초의 맑은 공기와 바닷바람은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그들의 휴가를 불행으로 바꾸어 놓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하루 종일 바닷가에서 놀고 저녁이 다가올 즈음 친구들 중 한 명이 흥미로운 제안을 했다.
근처에 쾌가가 있다고 들었어. 그곳에 가서 쾌가 실험을 해보자. 이 제안에 다른 친구들은 호기심을 자극받았고 모두 순목소리로 가기로 했다. 민수는 둘 제안에 약간 망설였지만 친구들의 열정적인 태도에 결국 따라가기로 했다. 자, 모두들 준비됐어? 친구가 민수에게 물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자고 대답했다. 그렇게 친구들은 차를 타고 산길을 따라 달리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차는 점점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고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점점 더 으스스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길은 좁고 어두웠으며 주변은 고요하기 그지없었다. 이리에 맞는 길인가? 민수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약간 떨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너무 깊숙이 들어왔고 몰아가기에는 너무 늦은 느낌이었다. 차는 결국 인적이 드문 무언가 불길한 느낌이 드는 장소에 도착했다. 바로 그곳에서 친구가 나란 쾌가가 나타났다. 쾌가는 마치 아무도 손을 대지 않은 채 세월이 흘러왔다는 듯 낡고 오래된 모습으로 서 있었다. 와, 진짜 무섭다. 민수가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친구들은 별다른 두려움 없이 쾌가 쪽으로 다가갔다. 친구들 중 한 명이 민수를 보며 말했다. 너 쫄았냐?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지. 그의 말에 민수는 불편한 기분을 떨쳐버리고 친구들을 따라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쾌가는 2층으로 되어 있었다. 유리창은 모두 깨져 있었고 그 안에는 먼지와 썩은 냄새가 가득했다. 그들의 발걸음이 쾌가 안으로 들어서자 민수는 왠지 모르게 불안한 기분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의 어깨에 느껴지는 기분 나쁜 느낌은 마치 누군가나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 그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아무도 없었다. 그냥 바닷가에서 술이나 마시자, 민수가 말했다. 그러나 친구들은 이미 지하실로 내려가기로 결심하고 민수를 이끌었다. 빨리 가자. 여기서 돌아가지 않으면 괜히 겁만 먹을 걸, 한 친구가 말했다. 그렇게 그들은 지하실로 향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그들은 끼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집이 울고 있는 듯한 소리를 들었다. 민수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뭔가 이상해. 여기서 빠져나가자. 그는 여러 번 반복하며 말했다. 그러나 친구들은 그런 민수를 기록기만 했다. 그들은 손전등을 기치며 지하실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지하실에 내려가자 그들은 벽에 그려져 있는 오래된 그림들을 발견했다. 바닥에는 낡은 가구들이 흩어져 있었고 그곳에는 누구의 손도 닿지 않은 채 오래 세월이 지나간 흔적들이 있었다. 민수는 점점 더 강한 불안감을 느꼈고 숨이 막힐 것만 같았다. 친구들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오래된 나무 상자였고 자물쇠는 몫으로 있었다. 저 상자 좀 봐. 뭔가 있을지도 몰라. 친구 선명이 말했다. 그들은 호기심에 이끌려 상자 쪽으로 다가갔다. 민수가 상자에 손을 대기 직전 갑자기 고양이가 그의 옆을 빠르게 지나갔다. 민수는 깜짝 놀라며 뒷걸음질 쳤다. 그러나 친구들은 그 모습에 큰 웃음을 터뜨렸다. 야, 너 무서워서 그런 거지? 친구들이 웃으며 말했다. 민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고양이였어. 그러나 그때 갑자기 상자의 자물쇠가 저절로 열리기 시작했다. 뭐지? 친구들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한 친구가 상자를 열어보자 그 안에는 오래된 인형과 누군가의 일기장이 들어있었다. 인형은 띠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낡은 상태로 그 옆에 놓인 일기장은 이미 퇴색되어 거의 읽을 수 없을 정도였다. 수연이 그 일기장을 펼쳤다. 여기 뭐가 적혀 있어? 수연이 일기장을 읽기 시작했다. 그들은 나를 여기에 가두었고 난 이곳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나의 영혼은 이 집에 묶여 있고 누구든 이곳에 들어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순간 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모두 손전등을 그쪽으로 비추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차가운 바람이 불며 손전등이 하나씩 꺼지기 시작했다. 뭐야, 왜 꺼지지? 민수가 놀라며 말했다. 그러자 갑자기 지하실 문이 쾅 하고 닫히면서 그들은 지하실에 갇히게 되었다. 문이 왜 닫히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친구들이 당황하며 소리쳤다. 지하실에서 갑자기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모두 놀라며 그 소리가 나는 방향을 향해 손전등을 비췄다. 그러나 그곳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그들은 점점 더 공포에 휩싸여 갔다. 그때 한쪽 구석에서 작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뭐지? 친구들이 속삭였다. 그림자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그들의 몸을 향해 다가왔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오면서 그 그림자는 점점 더 그들에게 다가갔다. 민수는 그때 깨달았다. 그들은 이제 그곳에서 벗어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순간 갑자기 지하실 문이 쾅 하고 열리면서 그들은 급히 빠져나가야 했다. 그들은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물을 향해 다가가던 순간 다시 한번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그들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운명임을 알리는 소리였다. 어두운 밤, 바람은 차갑게 불고 작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폐가 앞에 도착한 5명의 친구들이 있었다. 그들은 용감한 듯 보였지만 사실 속으로는 모두 떨리고 있었다. 이 집은 마을 사람들에게는 금기시된 곳이었다. 아무도 그 집에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고 그 집에 관한 이야기들이 돌고 있었다. 집 안에서 일어난 끔찍한 일들, 그리고 그 후로 집에 얽힌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전해지며 결국 사람들이 이 집을 떠나게 만들었다. 하지만 오늘 밤, 닐은 그곳을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우리가 들어간다고. 민수가 입을 열었다. 너무 무서운 곳 아닌가? 그저 미스터리일 뿐이야. 지온이 대답했다. 우리가 들어가서 진실을 밝혀내자고. 그래, 우리는 그냥 친구들이니까. 무서워할 필요 없어. 유리가 그들을 격려하며 말했다. 모두가 한 발 한 발 집으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들은 먼저 강한 곰팡이 냄새와 먼지가 가득한 어두운 방에 들었었다. 손전등의 불빛만이 그들을 인도했다. 지하로 향하는 계단이 보였고 그곳에서 무언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그들은 도망가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 여기가 바로 그 지하실이야.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도 이곳에 오지 않았지. 그들은 지하실로 내려갔다. 그곳은 끔찍하게 차가웠고 습기와 냄새가 가득했다. 덕이 걸린 오래된 사진들, 떨어져 나간 벽지, 그리고 바닥에 널려있는 썩은 물건들이 그들을 반기고 있었다. 그들은 문을 열었고 그들이 봐야 할 것은 바로 눈앞에 나타났다. 그들은 자신들이 들어선 장소가 단순한 집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집 속의 모든 것들이 마치 살아있는 듯 그들을 속이고 있었다. 너희, 나를 도와줄 거지? 갑자기 소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모든 이들이 몸을 움츠리며 주위를 살폈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들의 입술은 떨리고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리고 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누구야? 지훈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그 소리는 멀어지지 않았다. 계속해서 그들을 따라왔다. 아이의 성체가 점점 더 선명해졌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미 지하실에 들어온 순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감했다. 그들은 집안에서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아이의 형체는 이제 그들의 바로 앞에 서 있었다. 나와 도나다. 아이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친구들은 점점 더 두려워졌다. 그들은 뒷걸음질을 쳤다. 그러나 아이의 형체는 그들을 따라가며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리고 그 순간 지하실은 더욱 어두워지고 차가운 기온이 그를 주위를 감쌌다. 여기서 나갈 수 없어. 아이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다. 너희도 나처럼 이곳에 못 길 거야. 친구들은 얼어붙은 듯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했다. 그들은 계속해서 아이의 목소리를 들었고 그 소리는 점점 더 공포를 자아내었다. 아이의 형체는 점점 더 섬뜩해지고 그것은 마치 그들을 완전히 집어삼킬 것처럼 느껴졌다. 저기 봐. 민수가 갑자기 벽을 가리켰다. 뭔가 써 있어. 그들이 바라본 벽에는 붉은 kit빛으로 쓴 글씨가 보였다. 나를 여기서 풀어줘. 그 글씨는 마치 살아있는 듯 떨리며 그들에게 말을 건넸다. 그 순간 민수가 갑자기 뒤에서 차가운 손길을 느꼈다. 누가 날 만져서. 민수가 비명을 질렀다. 친구들은 모두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아이의 연호는 그들 주위를 맴돌며 계속해서 속삭였다. 친구들은 어떻게든 이곳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그러나 그때 갑자기 지훈이 얼굴을 감싸며 비명을 질렀다. 내 눈이 안 보여. 그의 눈은 시커멓게 변했고 보이지 않는 고통에 몸부림쳤다. 유리는 그를 잡으려 했지만 그녀의 손은 갑자기 얼어붙은 듯 차가워졌다. 유리는 손을 떨며 털어내려 했지만 점점 더 차가워지는 느낌을 받았다. 수연, 유리가 미쳤다. 수연, 뭔가 이상해. 그때 수연의 목소리가 갑자기 변하며 그녀의 입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너희는 나처럼 여기에 못 낄 거야. 친구들은 모두 공포에 질려 서로를 붙잡았다. 그들은 문 쪽으로 달려가 문을 밀기 시작했다. 그러나 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더 세게 밀어봐. 그들은 신의 힘을 다해 문을 밀었지만 아이의 연호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아이의 연호는 이제 친구들에게 더 끔찍한 장난을 치기 시작했다. 밀수의 다리가 갑자기 움직이지 않게 되었고 그는 비틀거리며 넘어졌다. 내 다리가. 민수가 미쳤다. 그의 발 아래에서 피가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피는 빠르게 퍼져 친구들의 발을 적셨다. 친구들은 비명을 질렀다. 그때 닷자리 덕에 걸려있던 사진들이 하나둘씩 떨어졌다. 사진 속 사람들의 눈이 그들을 쫓는 듯 그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난 더 이상 못하겠어. 지훈이 물먹이며 말했다. 너무 무서워. 그들은 다시 한번 힘을 모아 문을 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이의 형체는 더욱 무섭게 변하며 그들을 향해 다가갔다. 벽에서 흘러나오는 그림자들이 점점 더 길어지며 그들을 감쌌다. 그 순간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아이의 연호는 단하게 저항하며 그들을 잡아들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필사적으로 문을 밀었다. 마침내 문이 완전히 열리면서 그들은 지하실 밖으로 나왔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바닷바람으로 변했다. 그들은 살아남은 것에 안도했다. 우린 이제 살아있어. 유리가 말했다. 하지만 이 경험은 잊을 수 없어. 지훈이 대답했다. 우리는 그곳에서 겪은 공포를 영원히 기억할 거야. 그들은 돌아보았다. 케라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그들이 탈출한 뒤에도
그 집의 곰골은 여전히 그들을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바닷가의 여름 휴가다 그들의 가장 무서운 이야기가 되었다. 차 안은 차가운 공기와 이상한 침묵에 가득 차 있었다. 도노는 여전히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며 눈을 감고 있었다. 그가 이렇게 말없이 조용한 것은 처음이었고 그동안 항상 시끄럽고 활발하던 돔둔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다. 이 묘한 기온이 차 안을 휩쓸고 있는 듯했다. 그가 한숨을 내쉬며 속으로 생각했다. 돔둔이 왜 이러지? 갑자기 그가 뒷자리를 돌아보려 할 때 몸에 느껴지는 기운이 더욱 단하게 전해졌다. 마치 차가운 손이 그의 등을 쥐고 있는 것처럼 그의 몸이 점점 더 얼어붙는 느낌이었다. 이상하다. 그는 계속해서 생각했다. 바깥은 여름날이었고 산길을 따라 가고 있지만 이 정도로 추운 느낌은 들 수 없는 일이다. 돔둔의 손을 잡으려고 뒤로 손을 뻗었을 때 그는 순간적으로 몸을 움찔했다. 마치 얼음 속에 손을 넣은 것처럼 차가운 느낌이 이 손끝을 타고 퍼져나갔다. 그의 손끝에서 마치 기기의 냉기처럼 얼음이 스며드는 듯한 감각이 느껴졌다. 기명을 지르지 않기 위해서 입을 다물었지만 그 고통은 상상을 초과했다. 도노나, 그는 급히 손을 떼며 말했다. 뭐가 잘못됐어? 도노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가 손을 다시 뻗어보았지만 그 손은 그만큼 차갑고 너무 차가운 느낌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가 한참을 묵묵히 손을 털고 다시 차를 몰기 시작했다. 이상한 기분이 그를 괴롭혔다. 돔둔의 손은 분명히 이렇게 차가워지지 않았어. 그는 생각했다. 그가 갑자기 그렇게 차가운 사람이 될 리가 없어. 하지만 그가 다시 차를 몰고 가는 동안 그가 느끼는 것은 점점 더 강해졌다. 차 안에 휘감기는 한기와 돔둔의 침묵은 이상하게도 하나의 징조처럼 느껴졌다. 마치 뭔가 다른 존재가 그와 함께 차 안에 있는 것만 같다. 그가 한숨을 내쉬며 다시 돔둔을 보았다. 혹시 진짜 이건 꿈인가?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차가운 공기가 그의 얼굴을 스쳤고 그 순간 그는 눈을 크게 떴다. 무언가 잘못되다. 그는 직감적으로 느꼈다. 이건 단순한 추위가 아니야. 뭔가 다른 게 있다. 아니면 그냥 산길이 너무 춥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는 계속해서 이상한 느낌을 떨쳐내려고 애썼지만 차 안의 가득한 차가운 공기와 돔둔의 이상한 태도는 그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뒷자리에 앉은 돔둔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고 그가 눈을 뜰 순간 그가 느낀 한기의 정체는 명확해졌다. 차는 계속 산길을 따라 나아갔다. 하지만 그가 점점 더 느끼는 차가움은 마치 귤길이 끝을 알 수 없는 미로처럼 느껴졌다.